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할 건데요. 뭐 시간은 5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오늘 반 끝나면 끝나는 거고 내일 반 끝나면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오타는 거의 없는데 첫 페이지에 좀 있긴 있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국세기본법 총칙 있죠, 총칙.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수업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정의에서 특수관계인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선 다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우선 법마다 다 다른데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요 세 가지 단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쌍방관계설이라고 해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래서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서 뭐 부당행위가 적용이 안 되는데 저쪽 상대방에서 적용이 되면 나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사례 같은 거 볼 때 친족관계 안에 사실혼 배우자도 우리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영 지배관계는 지배적 영향력. 그래서 이때 표현이 누구누구를 통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적 영향력 30%고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50%예요. 근래 특수관계인과 관련해서 가장 재밌는 사례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있잖아요. 이때 과점주주 간에는 기본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과점주주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를 합하여 과점주주를 보는데 이 사건은 법인의 임원이 그 직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임원과 그 직원이 특수관계가 있느냐? 지방세 기본법에는 특수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증가하여 가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조문에서는 가산세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이게 가산세 부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뒤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 연장. 기한 연장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한 연장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동거가족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그리고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만 연장된다는 거죠. 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와 관련해선 기한 연장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한 신청, 기한 연장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면제를 해주는데 우리 상속세 경우 신고세액공제 같은 걸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세액공제 이제 신고를 해야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나와 있어, 인격. 저 법인세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소득세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체라면 그 단체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법인세법이 적용될 거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설립 등기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 의제법인 또는 승인 의제법인이 있습니다. 당연 의제법인은 1 또는 2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거나 두 번째가 이제 판례가 있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이러한 단체가 이익을 배분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인으로 보는 거죠. 신청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게 부실채권 정리 기금이 있죠. 그 기금에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때는 소득의 귀속이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인정하는 거죠. 배당이 된다면 그 귀속 시기도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분배받은 때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승인 의제법인 있죠.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거죠. 당연 의제법인이나 승인 의제법인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단, 재단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죠.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좀 지워주세요. 거기 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부터 저기 뒤에 과세하거나까지 있죠. 과세하거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당연의제법인으로 되는 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당연의제법인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때 납세 의무자가 그 단체가 되고 세목은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의제법인 외에 단체가 있죠. 그러면 의제거주자가 있어서 의제거주자면 구분 기준은 소득세법 2조 3항을 적용을 받게 돼요. 뒤에서 보게 될 거고 그렇다면 단체가 역시 납세 의무자고 소득세를 적용받게 돼요. 그리고 공동사업자라면 구성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역시 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송달이 나와 있어요. 송달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편, 교부 또는 전자송달. 그러니까 우편 송달이라는 건 국가기관의 집배원분들이 와서 주는 거고 교부 송달이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갖다 주는 거고 그다음 전자 송달이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에 송달하는 방법이 아래에 있는 공시 송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비교하시고 위에 세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 아래는 공시 송달은 특별한 경우. 오른쪽에 잠깐 보면 송달의 적법 여부가 나와 있어요. 송달 장소에서 명의인에게 송달된 경우가 적법한 거예요. 원칙적인 송달의 요건인데 다른 장소에서 명의인에게 즉 그 우편물이나 그 교부 송달물을 받아야 될 명의인에게 전달되면 그거 역시 적법합니다.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적법한 거고요. 송달 장소에는 갔는데 그 명인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때는 보충 수령인이 될 수 있는 자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런 경우도 적법할 수 있는데 위임에 따라 타인이 수령 가능할 수도 있죠. 이때 위임이라는 건 묵시적 위임도 된다는 거고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충 송달이라고 하고 이것도 적법한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 송달도 가능해요. 자, 아래 가보면 이제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왼쪽 먼저 가보면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 위에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하고 예외적인 방법이죠. 이 공시송달은 제도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공시송달을 했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그렇게라도 송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제척기간 내에 부가고지할 수 없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문제점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시송달돼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지도 못했는데 강제 집행하거나 불복의 기회 등을 지금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공시송달의 요건 세 가지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야 돼. 국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되진 않고 송달이 곤란해야 할 것이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야 돼. 이때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 봤는데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수취인이 부재 중이거나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해야 돼. 우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두 가지 예를 두고 있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 이때 부재 중이란 건 장기간 부재 중인 걸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한번 더 볼 거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 의무자를 방문하여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맨 위에 상단을 가보면 쟁점 및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교부 송달 쪽의 쟁점은 첫 번째 위임, 그래서 타인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고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분에게 그 지역에서 묵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고 보충 송달이 있죠. 그래서 보충 송달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되어야 보충 송달로서의 의의가 있는 거고 유치 송달이 케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송달 받아야 할 자 사용인을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때
즉 송달의 거부 의사가 없는데도 유치 송달할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거부한 때 송달 장소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로 잘 나오는 건 유치 송달이에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게 무조건 공시 송달만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을 봐서 유치 송달에 해당하는 쟁점인지 아닌지 과거 시험 문제 봤을 때도 공시 송달이 아닌 위에 유치 송달 같은 게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면 공시 송달의 쟁점이 있죠. 첫 번째는 그 이제 대응되는 거예요. 공시송달 요건과 관련해서 외국 법인이 납세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어요. 외국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송달이 곤란해야지만 공시송달 가능하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친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부재중이란 말은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에서 여러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 장소에 수치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건 부재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장기간 부재중이다. 그래서 일시 여행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이 각 세목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말들을 잘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세법화의 법리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꼭 써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일단 조세 법률주의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요건을 법에 정하라는 얘기가 첫 번째 과세 요건 법률주의죠. 그래서 법률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법률로 정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정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국회의 어떤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때 위임할 때 포괄 위임 이런 건 금지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과세 요건 명확주의 이게 법조문이 특히 제시되었을 때 주의하셔야 되고 과세 요건 명확주의의 핵심 뭐냐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에요. 납세자가 이 조문을 봤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 조문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이유로 무조건 위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국어잖아요. 결국 조문도 우리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법 일반 이론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무작정 고집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는 법이면 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우리가 어떤 법원성에 대한 얘기도 해요. 우리가 세법의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그때 다 적용 근거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위임명령, 행정규칙, 판례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원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법령에서 위임받은 행정규칙이나 조세조약 심지어 조례규칙도 법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와 세법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 해석부터 가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에 정해진 대로 물리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물리 해석이 무조건 요구되는 건 아니고 한목적적 해석도 가능해요. 한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문이 제시된 경우에 논점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합법성의 원칙, 한목적적 해석, 엄격 해석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박스에 있는 말들은 암기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엄격 해석 혹은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건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요 문장을 외워야지 뒤에 반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외워야 뒤에 반도 해결이 되는 거야. 한목적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제부터 진짜 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엄격 해석의 원칙을 다시 한번 이게 원칙이지만 이러는 거예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한 목적적 해석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조문이 주어졌을 때 특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혹은 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런 쪽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조문이 주어졌을 땐 그걸 가지고 잘 기억을 하시고 옆에 적어야 뭐 특례 제한 조특법 지특법 이런 거 조문 나오면 무조건 여기야 여기. 작년에도 수업 시작할 때 부칙 나오면 소극가세 생각해서 쓰라고 목놓아 외쳤어요.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써 화내는 거 아니고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법 취지나 목적을 거기서 뽑아내는 게 이제 고득점인 거고 여기까지만 와도 꽈락은 넘는다. 여기까지만 써도 꽈락은 넘으니까. 자, 그다음 이제 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인 거야. 그래서 차용 개념이라는 건 세법에 명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민사법의 내용들을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차용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위에 법률에서 정형하고 있는 용어나 법적 개념을 사용한다. 차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유 개념은 사법상의 의미, 다른 법률의 의미와 다른 세법의 독자적인 개념이 있을 때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징여, 양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 개념을 가진 세법의 용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 근래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배우자라는 건 법률혼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세피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고유 개념을 창설해서 독자적인 개념을 창설한 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라 본다라는 법률의 개념을 쓴 거죠. 밑에 판례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건데 이게 납세지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차량의 등록지와 관련해서 우리 법조문에는 자동차 등록법에 따른 사용 본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자동차 등록법을 보면 본점을 사용 본거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를 인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자동차 등록법을 무시하고 세법에서 무조건 본점만이 사용 본거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용 개념을 써서 우리 판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지방세법 제8조에 따르면 차량의 취득세 관할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며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세법에 사용 본거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 본거지를 법인의 본점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 등록법에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유 개념의 대표적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에선 이혼이 무효가 아닌 이상 배우자를 1세대 배우자는 따로 이혼한 배우자는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세법에서 고유 개념을 창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세 평등주의, 과세 형평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과세 형평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 이건 대부분 뭐냐면 입법 취지, 의의를 쓸 때 꼭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 의의 이거 쓰라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때 취지는 대부분 과세 형평, 조세피 방지 이런 것들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세 형평을 쓸 때 그냥 과세 형평을 위해 이러면 그냥 50% 중에 하나 던져서 걸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득점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꽈락은 넘길 수 있어. 그 정도만 써도 진짜 꽈락은 넘겨. 왜냐하면 그것도 못 쓴 애들이 천지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써도 좋은데 더 좋은 답안은 뭐냐면 거기 맨 위에 나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지를 한두 줄 같이 써주면 풍부한 답안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형평 쪽으로 가면 무엇과 형평이 맞지 않는지, 조세 회피 쪽으로 가면 무엇을 쓰는 게 중요해. 어떠한 조세 회피 행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 걸 한두 줄만 쓰시면 답을 잘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시면 조세 평등주의는 이제 과세 형평에 맞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죠.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합리적 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세 피해 방지를 위한 차별이 필요하다 이거지. 혹은 뭐 재정 수입 확보, 과세 행정상의 이유, 요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과세 행정상의 이유, 뭐 소득세 영역에서 분리과세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행정상의 이유가 될 거고, 기타 사회 정책적 목적을 입법 취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있는 사례는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위헌소원에 대해서 근래 나온 게,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율 차이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아울러 주택과 오피스텔의 취득세 세율 체계는 우리나라 주거 현실이나 주거 정책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볼 때 그 본래 법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목적 아래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그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주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면 1%, 2%, 3% 낮은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거 안 되고 그런 차별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4% 무조건 낸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실질과세 원칙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14조 1항, 2항, 3항 보면 되고, 3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세 피해 방지 규정이죠. 1항은 이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얘기고요. 2항은 과세 표준과는 관계없이 우리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이외의 과세 요건에 대한 실질 과세가 2항을 얘기하는 거고, 3항은 우회 거래에 대한 다단계 거래에 대한 조세 피해이 규제죠. 3항은 거의 그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간접적 방법,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 피해를 위한 수단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위에랑 대응하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쳤지만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이제 전통적 주제는 비교 개념인데, 절세, 조세 피해, 조세 포탈과 비교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절세라는 건 합리적 수단, 합법적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방식이 필요 없고 법률상 효력도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조세 피해 행위는요,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는 얘기고, 이건 세법에 이제 이걸 부인하는 별도의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당행 계산 부인이나 실질과세 원칙이 대표적일 테고요. 사법상 거래 행위는 유효해요. 다만 세법을 적용할 때 사법과 달리 재계산하거나 재구성해서 과세한다는 뜻이고요. 조세 포탈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 장기 제척 기간이 적용되거나 부당 과소신고, 부당 무신고 등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이러한 행위 자체를 가장행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과세의 전통적인 학설 개념은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실질설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례는 법적 실질설에 따라 나오는 게 상당수 존재합니다. 법적 실질설의 가장 큰 근거는, 만약 경제적 실질설을 무조건 적용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우리 실질과세 원칙을 맞는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적 실질설이 유용하다. 납세자의 권리관계, 법률관계를 존중해주는 방식인 거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고도화된 조세피해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죠. 조세피해 방지에 아주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경제적 실질설입니다. 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와야 된다. 대표적인 게 교차 증여 사건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실질설의 단점을 본다라면, 이렇게 되면 맞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래 판례로서는 제3자를 거친 신주인건물 사채 거래와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에 쓴 거는 대법원 판례 해설 정도 나온 것들만 쓴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만. 자, 신주인수권부사체 조문이 현행 조문은 바뀌어 있는데 과거 조문은 제3자를 통하여서 신주인수권부사체를 구매했을 땐 회사의 최대 주주가 직접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조문이 없었어요. 그럴 때 직접 거래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는데 이 사건들이 대부분 제3자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그리고 나서 신주인수권 행사할 때까지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존재했었고 이러한 행위가 단지 조세피만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의 목적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판단 기준에 체크하시고 이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거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왜 이런 형식을 이런 거래를 했는지 그 목적을 먼저 봐야 되고 제3자 개입을 시키거나 단계 거래를 거친 경위가 무엇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거래가 조세 부담 경감 이외의 사업상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존재했는지도 봐야 할 것이고 이해하셨죠? 어떤 시간적 간격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이러한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 말고 다른 어떤 손실 위험 부담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실질과세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로지 이것이 조세피만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잣대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결론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법령은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현행 법령은 개정돼서 제3자를 통한 거래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게끔 고유 개념을 창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1시간의 목표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총 120페이지니까 내가 12시간에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랬다 이게 시간이 한없이 가서 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게 법대로 원칙에 반대인 거죠. 법대로 하면 과세하거나 과세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면 법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관련 법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의칙은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상황인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상황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면 법대로 한다라면 과세할 것이 맞지만 과세관 측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 신의칙에 따라서는 과세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법대로 하면 과세하지 않는 게 맞지만 납세자의 거짓말이 담세력이 되는 것처럼 거기 신의칙을 적용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요건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관청에게 적용될 땐 4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이 요건은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민사법 영역에 있었던 거 세법에서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가 사례 케이스에선 가장 많은 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없었어야 될 거고요.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등이 있어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었어야 합니다. 자, 반대로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게 되면 본래는 과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과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의 첫 번째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했어야 되고 두 번째 납세자의 극히 심한 배신 행위가 있었어야 되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역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기출은 오른쪽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케이스 분식회계 케이스가 나온 거고요. 전통적인 주제는 왼쪽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막 요건을 쓰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납세자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왼쪽 거 쓰고 나와.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왼쪽 거 쓰고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잖아. 이거 뭐냐 이거지 뭐냐. 그리고 자기는 맞았다 4개 막 이러면서 앞글자 지랄하고 있어야죠 그냥. 그러면 안 해. 왼쪽 오른쪽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잘 쓰시는 거예요. 자, 판례를 보면 첫 번째 과세관청에 적용 거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제 질의회신했는데 구체적 개별성, 구체성이 결여된 것, 추상적 질의에 대해서는요 일반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우리 국세종합센터 상담직원의 답변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체크하시고 밑줄 그어볼게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진짜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단톡방, 이게 일본 여행 간 단톡방에서 어떤 친구가 사전 답변 해석을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뭐 대단하네. 그래서 뭐하니 물어봤더니만 이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 사전 답변 해석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사전 답변 해석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세 조약과 관련된 건 사전 답변 해석 거부를 한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진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왕 쓴 거 그래도 계속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꼰대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회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질문하고 자기 사실관계 다 밝히고 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기억을 하세요. 요 근래 나온 제도고 아주 좋은 제도예요. 결국 이런 사전 해석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요. 이게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예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죠. 분식회계를 한 것만 가지고 납세자의 극히 심한 배신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금지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수출업자가 매입세 공제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전당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티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포탈한 매축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저촉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라는 아주 거의 예외적인 판례에 속합니다. 자, 신의칙 적용 한계는요. 신의칙이라는 건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적용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신의칙이 문제가 나오면 함께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자, 세트는 이래요. 만약에 신의칙이 적용돼서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왜냐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가산세 원래 안 나오는 거고 이런 경우가 문제였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머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대로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한번 같이 가보시면 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는 거죠. 세목.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그 과세 기간에 가산세 감면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라는 게 요상한 거죠. 이게 뭐 세금도 아닌 것 같은데 세금인 것 같기도 하고 과태료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법적 성질이 중요한 거고 법적 성질에선 행정 질서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그 성격은 과태료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질서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징수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세목으로 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래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제재 일종이다. 자, 가산세 감면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봤던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감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대표적인 게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이게 가장 대표인 거죠. 그래서 세법상 의의가 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신의칙과의 관계를 보시면 합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라면 가산세만큼은 감면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결론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근거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근거과세 원칙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입증 책임이에요. 그래서 과세 요건과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출 누락이다, 수익금액 누락이다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손금과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영역에 있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요건을 일일이 다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추정해주는 규정들이 있는 거죠. 결국 법률상 추정해준다는 말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입증 책임을 전환해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우리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조세피 목적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납세자가 반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결국은 이 입증 책임과 관련한 유명한 얘기들은 첫 번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얼마고 위자료가 얼마인지 원칙적으로 과세한채 입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예금 이체는 경험칙상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공동의 생활관계에 있어서 자금을 지급한 것에 불분명하다.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회 유출 금액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그 사실까지도 밝혀야지만 면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경험칙 또는 법률상 추정에 따라서 우리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 개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납세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쟁점은 주로 부칙 해석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부칙이 나오면 소급과세 금지. 제발 부칙 나오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언제부터 되느냐? 자, 요 근래에는 가장 큰 쟁점은 소급과세는 제척기간 쪽이에요. 제척기간.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법을 만들어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핫한 트렌드예요. 유형을 굳이 가르자면 기술적인 구분인데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 문제가 있죠. 이때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후에 법을 개정하는 걸 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납세 의무 성립 전에 법률을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진정은 불가능하고 부진정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기술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자, 비과세 관행이 있죠.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부수적인 개념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했던 객관적 사실이 존재했어야 되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단순한 누락과 과세 누락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적 견해, 묵시적 견해 표명이 지속됐어야 돼요. 그래서 신의칙과 비과세 관행이 이제 맞물리는 건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 달리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단순 과세 누락이냐 비과세 관행이었냐라는 거죠. 상당 기간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했었어야 돼. 그게 묵시적이라도.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나 또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거고요. 거기 납부무 또는 납세의무라고 쓰셔도 되고 과세 요건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즉 납세 요건, 우리 과세 요건이 성립하는 시점에 소위 말하는 4개의 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것이 확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성립 시기는 세목별로 다른 거고 이제 중요한 거 체크해 보면 3번 증여세죠. 증여 재산을 취득할 때 요게 증여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반출하는 때, 과세 유흥 장소에 입장하는 때, 유흥 음식 행위를 하는 때 등등이 중요할 거고 개별 소비세에서요. 이게 수입 물품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세관장의 수입 신고한 때라고 돼 있어. 국세 기본법에는. 그리고 근래에는 동그라미 9번, 10번, 7, 8, 9 다음 번 볼게요. 취득세는 증여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과세 물건 취득하는 때. 그렇죠? 그리고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된다는 거죠. 자, 크게 이제 납세 의무 성립과 쟁점은 납세 의무가 성립했는데 그 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 조세채권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세법의 대원칙은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번 국가의 주머니로 딱 들어올 수 있는 상태면 잘 안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조세채무 성립 후 사정 변경은 조세채권 관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지방세 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건 첫 번째, 조세채무의 기초가 된 사법상 법률 행위가 추후 소급적으로 실효가 됐다. 그러면 같이 세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결국 납세 의무자의 어떤 법률 행위 등의 세법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로 어떤 건 적용해주고 어떤 건 적용해주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B번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나 취소는 법률 행위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인허가를 못 받으면 그냥 과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허가를 받게 되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해제. 그래서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 등 해제권에 따른 해제는 후발적 사유를 보통 인정하지만 합의 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입장인 거고. 제2차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주된 납세 의무자의 납부 기한이 경과해야지만 제2차 납세 의무는 성립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제2차 납세 의무를 계속 확대하는 건 이게 납세 의무 성립과 관련해서는 제척 기간을 계속 확대하는 문제가 돼 있어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사건에서 보듯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도 만약에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를 주면 제척 기간이 계속 확대가 되잖아. 왜냐하면 주된 납세 의무가 경과했을 때, 납부 의무가 경과할 때 계속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된 것으로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건 원천 징수 의무 성립과 관련해서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인정상여는 원래 근로를 제공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득 그 자체는 그 앞에 있지만 원천 징수 의무 자체는 지급한 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좀 다른 거예요.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는 원천 징수 의무니까 지급한 때. 근데 그 소득자에겐 당초 근로를 제공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당초 근로를 제공한 때가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납세 의무의 확정. 지금 7페이지까지 했나요? 진행률이 약 70% 정도인데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째 시간에는 이제 워밍업 상태가 필요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